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연준은 내년 중반에 종료되는 테이퍼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계획을 A, B, C, D 플랜을 다 준비를 해놨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지시만 내리면 우리는 갖다 쓸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물가 기간은 지속되지만 이 높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연준의 테이퍼링은 경제적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공급망과 구인난으로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예상보다 급등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 여전히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지며 인플레이션의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은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또 발언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IMF에 따른 의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우려로 통화정책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예상 밖의 회복세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중대하게 나타나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고, 고용 결과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자기 충족적 방식으로 상승하여 정책 프레임워크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더 많은 불확실성을 만든다라는 지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5.9%로 0.1%를 낮춰서 또 보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약간 겹쳐서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생각보다 백신에 따른 보급률 추이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또 미국 편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겠죠. 야, 우리가 이렇게 착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속내는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화폐의 어느 정도 유지성을 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원이 어느 정도 선 이상 또 올라가면 본인들이 제어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의 또 타이밍을 또 놓칠까봐 약간의 이런 형태로 유지를 하면서 이것을 할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은 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즉 이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물가는 약간 완만하게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을 좀 유심하게 지켜보면서 맞추려고 할 것인데, 이게 이번 연준 의장이 상당히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예상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너무 금리 인상 빨리 가져간다고 해도 이 진폭 현상이 나오는 거 연준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내려가고 완만하게 그냥 스테이블하게 가는 걸 더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현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빠르게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었을 때는 이런 진폭이, 물가에 따른 진폭이 워낙 급등락이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약간의 부작용 추이도 이번에 좀 같이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금통위 위원회에 기준금리 동결 0.75로 동결을 했는데 통화정책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또 재미난 점은, 이게 동결은 했지만 이제 그 뒤에 뉘앙스가, 야, 나 매파적으로 강하게 이번에도 인상을 할 준비를 갖고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신용에 대해서에 한해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별 내용이 바뀐 게 없는데 왜 너는 그렇게 좀 우려스러운 멘트를 하고 있니?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올해에 대출을 못 받던 분들이 올해 거의 뭐 마감이
거의 가까워졌으니 뭐 그럴 수 있겠지 뭐라고 하고 내년에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원래 계획의 목표 추이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그것보다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져갈 것이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따른 그 대출 규모도 좀 많이 타이트하게 가져갈 것이라는 걸 미리 이번 시즌에서 이야기를 꺼내버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상당히 대출받기 어렵다라는 거겠죠. 그게 아마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 미친 인자가 꽤 클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4.52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11월 테이퍼링에 시사하는 매파적인 발언과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달러 강세는 앞으로 지속이 된다. 내년까지 저는 보고 있고 한 구독자님이 예스맨님이 달러 부분으로 이제 해가지고 투자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화 통장을 만들까요? 외화 통장은 뭐 금액이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는데 뭐 그리고 뭐 거래소 부분으로 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했었을 때 수수료 부분이 좀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댓글로 어떻게 보면 주식 쪽에 따른 증권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화 환율 환전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새는 서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비쌌는데 요새 서학개미에 따른 증권사의 수익성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 문턱을 좀 많이 내려주고 원래는 실시간으로 그것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차트 같은 경우나 뭐 나머지 뭐 증시 지수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는데 5분 10분 좀 딜레이가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다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저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요것만 간단하게 이제 남겼으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환전하는 게 요새 더 싸요 생각보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또 가입을 하면 또 그 가입에 또 한해 가지고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으니 그런 거를 잘 유념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하면 되게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VIP거든요. 예, 그냥 VIP가 아니 이가 있고요. VVIP가 있습니다. 그 VIP 같은 경우는 환전 부분이 거의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거 진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구할 때 전화만 하면 그냥 거의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팁이고요. 그 다음으로 제 자랑한 게 아닙니다. 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VIP 기준도 같이 좀 다 교차하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월등하게 또 혜택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어느 정도 또 자금의 코인으로 또는 일부 자금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또 활용해 보시면 괜찮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수당 1758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해서 요거 좀 애매하다. 좀 경기가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걸로 약간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제 겨울 시즌이 도래하고 있죠. 이번에 유가가 얼마나 강세를 보여줄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고 해당의 오펙도 어느 정도 더 많이 풀지 않고 있어요. 그게 가장 강력하게 이 유가 추이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다. 얼만큼 이제 전 세계 쪽에 대부분 소비가 얼마만큼 회복을 보여줄 것이고 그게 또 다른 제조 부분과 나머지 자원 부분에 따른 그런 거품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판 커지는 NFT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가세를 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도 당연히 그만큼
거래 수수료로 일단 수익성을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도 장기 전략을 그대로 수익성을 주주주 님들한테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을 계속 키워주고 있고, NFT 부분을 좀 판을 키워놔야 앞으로 거래소한테도 일단은 지금의 시장에 약간 횡보 약세 부분이 계속 오래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해 주어야지만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제조권 코인 거래소 과제 세 가지가 있다. 독과점, 세금, 트래블 룰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으로 SEC 위원이 가상자산 시장 유니콘 많아졌지만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고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지만 전 믿지 않겠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공항이 비트코인 결제 도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전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산업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커스터디 업체로 들어가면서 또 상당히 또 역시 월급이 들어오는 쪽에서 이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실정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채굴업체 클린스파크 비트코인 채굴기 4,500대를 추가 구매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채굴업체 클린스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ATF 암호화폐 지침 최종 버전 11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이제 웬만한 부분 최소 KYC AML 부분에 따른 조건이 이제 이 시즌에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업데이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뭐 자금 이동 규칙이나 트래블 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내용하고요. 그리고 솔라나 4분기 메인넷 체링크 오라클 도입의 전망을 보여진다라는 내용과, 폴리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아비트럼 프로토콜에 구축을 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백악관 선임 국장이 바이든 정부 암호화폐 규제 강화 이제 막 시작을 했다. 이거는 이제 시한폭탄이죠.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언제쯤 나올까요? 당연히 하락에 이제 불꽃이 팍 튈 때 인위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스위스 크립토 은행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더욱더 추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해시파워 점유율이 35%로 세계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시파워 부분에 따른 힘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이 좀 많이 내려갔고, 그게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를 많이 보았다라는 게 이번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국의 전력난 부분은 아직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는다. 그래도 웬만하면 올림픽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약간의 전력 수요 공급 부분은 숨통은 튀어줄 것인데, 이게 너무 추우면 그거 갖고 또 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크립토 커뮤니티 대표 채굴자 비트코인 팔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서도 야 팔았다 했는데 지금 아직 팔지 않았다 라는 측면이 좀 있죠. 근데 5월 달에 팔았다는 거는 이제 고정비 지출에 따른 판 물량인 거지, 대부분 많은 물량이 팔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진짜로 정말 많이 팔았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내놓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황금 아래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2월 공제 부분에 따른 국민청원 꼭 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지금 기간이 중순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 마감 기간이 31일 기준이면 곧 끝나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에 또 한번 불장이
나중에 몇 년 뒤에 또 오게 될 텐데 그때 왜 세금 많이 내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 절대로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는 한번 지정이 되면 웬만하면 조세 부분은 개편이 정말 자료를 찾아봐도 거의 잘 안 된다라는 점을 필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게 최근에도 있었죠. 주식 부분도 대통령 지시가 아니고서는 웬만해서야 안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을 생각하고 경청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이야기를 지금 정부를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러하는데 그렇게 국민의 목소리에 비합리적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적절성에 있는 부분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보면 해당 정부도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성향과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은 있고 그 예산 안에서 세수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국정 운영 비용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안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루트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상당히 양보가 일절 없더라. 왜냐하면 다른 쪽을 또 문을 두드리려고 하면 나올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납득은 되지만 너무 검토성이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안 돼, 왜 안 돼? 그냥 안 돼. 이런 형태로만 이야기했으니 제가 그때 당시에도 짜증을 많이 냈었죠. 그리고 국민청원이 무려 3번 연속이나 20만을 넘겨서 올라왔는데 거의 묵사발 시켰습니다. 그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거론이 돼서 부랴 나와서 겨우 바뀐 게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아셨겠어요? 그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딱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진짜. 왜냐? 기재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정을 시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을 축소시킬까요? 안 시키죠. 더 키웠으면 키웠지 줄진 않아요. 여러분들 웬만한 진짜 코로나급 아니고서야는 줄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만한 예산 편성 부분이 나오게 되면 좀 조기 집행해가지고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니와 추가 세수 편성을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있죠. 예, 그런 걸로도 안 됐을 때는 오히려 공제 부분을 좀 많이 줄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으로 좀 검토를 하겠죠. 정말 나올 공간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을 줄이는 형태로 갑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 버틸만 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카카오 헬스케어 베팅, 휴먼 스케이프인가요? 이쪽에서 이제 인수설이 막 돌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인수 검토 중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니까 휴먼스케이프 공식 페이스북 강남의 카이 안과와 파트너십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 라고 해서 대웅제약과 휴먼스케이프 신약 데이터 기반 MOU를 체결을 했다. 이 MOU 의미 없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의미는 없어요. 예,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뚜렷한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 MOU 하고 나서 무언가가 나와야지 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좀 형식적으로 없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은 확정이 아니라 검토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눈에 보는 비트코인 ETF 일정은요, 이제 요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18일, 11월 14일, 21일, 12월 8일, 12월 11일, 12월 24일 정도 이렇게 남아져 있다라는 부분과 빗썸 및 송보드 에어드랍 지급을 확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지급 시점이 13일 기준으로 끝났고 출금 오픈 시점은 13일 기준으로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CFR의 리서치 고위급 임원이 미 SEC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내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CNBC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승인될 가능성은 높은데 아마 22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SEC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런 것을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도 규제, 두 번째도 규제. 그것도 합리적인 규제. 암호화폐는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 깔아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하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규제는 해놓고 ETF 하고 싶다. 그래야지 내가 명분이 쓰고 그 명분으로 통과를 시켜줄 수 있는데 그게 없이 하면 내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기업형 ETF 부분만 통과를 좀 시켜주고 올해는 거의 끝났죠. 거의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좀 보수적으로 올해 ETF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 사람들의 의중을 좀 파악을 했었을 땐 저는 그렇게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DID 서비스 활성화한다. SK, 신한, 삼성 업무 협약 체결을 맺었다라는 것과 마이애미 시장이 비트코인 임금이 마이애미 직원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도 마이애미 정부 자금이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도록 안을 위원들에게 제시를 했지만 주 정부의 지방 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이 있고 규제되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을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이 테이블에 올린 순간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었다면 투자 자금이 30 또는 40% 올랐을 것이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있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은 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이게 시장에 영향이 미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업비트가 강남 땅 빌딩 3천억 매입, 삼성동 현대차 GBC 옆에다가 샀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시 업비트도 코인보다 위에 부동산이 답이구나라는 걸 느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매입 건물이 여기 가장 알짜배기 바로 여기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옆 동네에다가 잽싸게 3천억 원을 발랐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시 어느 정도 느낌이 온다. 역시 코인보다 부동산이구나. 정답은 부동산이구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게 부동산이 가장 모든 자산의 안정성이 제일 높아요. 근데 비싸죠. 접근성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부자들만 좀 손쉽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좀 쉽지가 않죠. 대부분 대출로 땡기고 연끌까지 해야지만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또한 이것을 보면 업비트도 사전적으로 조금씩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불장 지나가고 어느 정도 조금 건물로 어느 정도 자산 평가 추이를 좀 맞춰 놓고 그리고 또 상장 준비에 또 좀 넘겨야 되니까 그런 사전적 준비를 좀 천천히 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시간이 머지않아 좀 지났을 때 부자가 되신다고 하면 부동산 하나는 정도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꼬마 건물이 됐던 뭐 빌딩이 됐던 아파트가 됐던 간에 이 부분이 상가가 아니더라도 뭐 또는 뭐 임대 부분이 아니더라도 아파트가 가장 좀 늦게 반영이 되는데 아파트까지 올라가거든요. 나중에는 뭐 지금은 다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의 자산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을 보게 되면 코인은 고위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은 고려를 하시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내 멘탈도 좀 지켜내지고 그러하겠죠. 또 이제 제가 또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주로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항상 그런 이야기 중에서도 제가 궁금하면 직접 찾아봅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안 믿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요 자료 따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 있는 자료인데요. 12년도 때부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뭐 들었을 때 뭐 100세 시대, 뭐 120세 시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틀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따로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건강하는 기간은 65년 추이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12년도 때부터 18년도 때까지밖에 안 나는데 이거 지금 21년도까지는 안 나고 2020년도 때까지 자료가 나와져 있거든요. 그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12년도 때부터 8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되게 재미난 것. 오히려 이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예, 웬만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병기간, 즉 어떻게 보면 이 기간 동안 입원이나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본인이 이제 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 관리를 잘하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년이 단축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75세 정도 까지는 어찌저찌 관리를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거의 대부분 관리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대다수 이 노인 연령대에 가장 취약한 거는 노인에 따른 자산 축적률 부분이 빈곤층에 곧바로 은퇴하자마자 추락하는 게 통계상 너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몸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히려 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리고 웬만하면 시간적 부족과 그리고 또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한 끼를 챙겨 먹는 부분보다는 배달 음식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안 좋은 음식과 또 시간에 쫓기는 그런 스트레스성 때문에 여러 가지 현대적인 식습관, 서구적, 운동에 따른 부족, 시간 부족, 스트레스, 복합적인 요소가 다 결합이 되면서 오히려 이 박스권을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다른 요인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보고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부분만 좀 보긴 했는데 이거를 딱 정형화 시켜가지고는 못 내놨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건 여기에서 65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년이 최대치이다. 여기서 이제 변수는 알파가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임상 부분에 따른 코로나로 약간의 기간이 단축이 될 것인지 늘려놓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누워있는 시간, 기대 수명 합쳐서 요거 대비 요거 합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좀 짧아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길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행복하게 보일 거면 관리는 필수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놨음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이 몸이 망치면 행복에 따른 형태가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혹시나 120세까지 자기 몸 관리를 잘 안 하고 나는 120세까지 살 거니까 뭐 나한테는 뭐 여러 번 더 기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장만 뛴다라고 해서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죠. 법률 근거상. 예, 예, 그러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미리 연명할 수 있는 법률을 아직 통과를 안 했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몸 관리 잘해야 돈 벌고 나서 약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좀 자극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리는 게 최근에 이제 뭐 주식시장도 8월달 기준으로 이 도미넌스 추이와 비슷하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제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인상되면 이 추이가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과거 2015년도 때 추이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첫 금리 인상 파동 때가 꽤 컸었는데 그때도 미국은 2달 정도 때에 회복을 다 해주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하니까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이 강한 쪽, 좀 더 안전한 국가 쪽, 안전한 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코인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현상이 보일까요? 자, 그 코인에서도 고위험군인데 고위험군에서도 그나마 안전한 거, 그나마 안전순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코인에서도 수익성을 낼 수 있을 만한 모델링을 잘 연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 건강 항상 챙겨야지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진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했던 거, 이제 건강 이야기 했으니까 이게 백신의 개발 과정인데 1상, 2상, 3상으로 진행하는데 이 기간을 한번 보세요. 대량 생산까지 하는데 최소 10년입니다. 최소. 여기서 반려가 나면 뒤로 빼기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그 mRNA 부분이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 시점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죠. 되게. 네, 여기 1년과 2년 요 사이 언더에서 통과시켜버렸죠. 네. 뭐 백신의 종류가 5가지인가 4가지 종류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원래 써왔던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간접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달 방식 매개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 전달 방식에 따른 종류가 4-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게 화이자 모더나 부분이 최근에 그런 전달 방식 체계에 따른 누적 데이터량이 없다 보니까 좀 논란의 여지가 꽤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나마 아스트라제네카나 그 다음에 저기 얀센이나 존슨앤존슨의 얀센이나 그리고 시노백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달체 방식 부분이 거의 기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논란의 여지가 조금은 덜하다.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효과가 높을수록 부작용 추이도 높습니다. 비례해요. 요거 하면서 요거 낮추려면 이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에 있어서 이것도 그냥 꿀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시노백하고 시노팜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논문으로 나와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시노백은 아직 없어요. 시노팜만 일단 있고요. 논문이 한 3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듣기로는. 근데 시노팜에 있었던 내용을 대부분 보면 전통 방식 체계에 따른 백신으로 제조 공정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50%에서 55%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대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효과가 좀 떨어진 반면 그만 인체에 따라 어떻게 보면 부작용 추이는 좀 더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인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이번에 대량적으로 다 맞았는데 그렇게 막 부작용이 심하거나 뭐 아프거나 그러지는 또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항체가 생겼다 안 생겼다 이거는 항체 키트가 있어야지만 또 확인이 가능하니까. 근데 일단은 맞췄다라는 측면에 따라서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백신이다라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본인이 질환이 있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공포가 있으면 오히려 좀 낮은 단계에 따른 백신을 선택을 해서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측면일 수도 있겠죠. 괜히 목숨 걸어서 약간의 걱정 때문에 그렇게 맞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자유이긴 하겠지만 백신도 이렇게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해놓고 자기 몸에 맞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결정해서 증빙을 요구하거나 또 해외 출장을 꼭 가셔야 된다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좀 보시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